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혹시 이번 달에 전기요금 고지서들 다들 받으셨습니까? 검침하는 날짜에 따라서 이게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거라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곧 받아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기요금 고지서 받으시면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해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연료비 연동제에서 말하는 연료비라는 게 단순히 국제유가만은 아니고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들의 총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바뀌게 됐다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집 전기요금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물론 아주 큰 돈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전기요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또 알아야 앞으로도 계속 내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익 공유제라는 용어가 또 신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고, 있는 기업들 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잘 내도록 그 산업 구조가 만들어진 기업은 돈을 더 잘 벌고,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른바 이걸 뭐라고 합니까? K자 변화, K자 회복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네. 양극화가 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예.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불황이 오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는 이게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당 쪽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걸 한번 검토해보겠다, 시행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이익공유제라는 게 처음 등장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그거 그동안 납품했던 중소기업들한테도 좀 일부 나눠줘라, 배당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 동방성장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예. 이명박 정부 때 성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협력사들, 그러니까 대기업과 협력사들 사이에서 네. 뭔가 제품을 같이 개발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서로 좀 나눠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걸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이걸 협력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나눠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개념은 뭐 이해는 되는데 네, 어떤 협력업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어떤 업체는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인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칠성전자에 납품하게 됐는데, 네네, 삼성전자에 운 좋게 납품하는 업체는 이익을 공유하면 떼돈을 벌고, 네.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칠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는 그냥 납품가 받기도 허걱대면 네. 그게 차라리 세금으로 걷어서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알아서 기업들한테 협력업체 주세요 하면 좋은 회사 납품하는 업체만 돈 벌잖아요. 그 지적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운만은 아닙니다. 물론 업체 실력이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어떤 데 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뒤에 말씀하신 거 이걸 왜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거두면 법인세를 더 내게 되잖아요. 예. 그럼 더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곳들에 정부가 쓰면 되지 이걸 왜 각각이 또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다른 것은 이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특수업종이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호황을 얻고 있는 업종하고 예.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 그러니까 대부분 소상공인이 될 텐데요. 이쪽하고의 이익을 공유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번 특수업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당장 뭐 매출로만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나 가전업체가 좀 호황이고요. 그러니까 삼성, LG가 되겠고요. 예. 인터넷 대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게임 업체,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언택트 업체 이런 예. 데들이 이제 특수업종이라고 코로나19 특수업종이라고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이제 TF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수업종으로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분류의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익공유제들은 어쨌든 간 협력업체라는 뭔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나랑 같이 제품을 개발했고 이익이 나면 어쨌든 간 노력의 대가를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종하고 일반 소상공인하고 연결하기는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게임 업체하고 또 소상공인하고 연결하기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말씀 앞에 드린 것처럼 세금으로 걷어서 하면 되지 이걸 또 왜 나누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로 잘 되는 뭐 인터넷 회사들, 뭐 반도체 회사들 있긴 있는데 우리는 잘 되니까 당연히 이익 많이 냈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잖아요. 네네.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네. 더 냅니까? 이제 이런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위해서 돈 쓰려고 하는데 네.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그렇긴 하겠죠.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우리나라의 가계 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 이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의 비율, 그죠. 이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뭐 부채가 늘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흔히 예. DSR이라고 합니다.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 작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17개국의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12.6%로 집계가 됐고 네. 이게 4분기 연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2.6%라는 얘기는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1년에 126만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원리금으로 갚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작년 2분기 기준이라 하반기에 부동산도 더 올랐고 흔히 말하는 B2,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게 예. 본다라고 하면 아마 연말 기준으로 보면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을 벌면 126만 원 정도가 1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나간다. 네. 들으면 좀 높기는 하네 이런 느낌도 들고 뭐 이 정도는 다들 갚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뭐 들어서 부동산 대출이라면 예 네. 어차피 이거 내가 월세 냈으면 월세로 나갈 돈 이거 내가 내 집 사고 돈 빌려서 내 집 사는 바람에 내는 이자니까 그래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앞서 BIS가 17개 국가의 DSR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그 17개국 중에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하나 올라간 것이고요. 예. 우리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정도고 이들은 15.9%, 14.8%, 뭐 14% 이 정도 되는데요. 예. 우리가 한 순위 올라갈 때 이들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DSR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독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적정이 어디냐는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른 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뭐 가계부채가 많은 편이긴 하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와 원금 나가는 돈도 소득 대비 많기는 할 텐데 돈 빌려줄 때 한 60년 만기 이렇게 빌려주면 매달 나가는 원금이 꽤 줄어들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길어봐야 30년이니까 그것도 좀 조정을 해보면 당장 부담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짧은 뉴스 하나만 더 보죠. 중요한 뉴스 같아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0.02% 포인트가 오르면서 연 1.15%까지 올랐거든요. 예. 지난 월요일하고 비교해도 0.93%였던 게 지금 0.2%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보통 국제 금리는 0.01%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굉장한 급등이다라고 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예. 하루 만에 그렇게 움직인 거니까. 네네. 이게 정권 교체 등에 대한 안정감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 금리는 안정감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전 심리가 많아지면 도리어 달러의 값어치가 오르면서 외부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밖으로 풀려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작년 이맘때가 한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2%, 3%. 네네. 근데 한참 내려갈 때는 작년 8월쯤에는 뭐 한 0.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이게 이제 대출 받은 분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결국은 다 영향 주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긴 합니다만 서서히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아요.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지성민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주식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는데 배당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배당금은 도대체 언제쯤 내 통장에 들어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배당금 들어왔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2020년 결산이 마무리돼야 이제 이익이 얼마나 될지 그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줄지가 결정되는데 아직 실적 집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 2월쯤이나 3월쯤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게 다 결정이 되고요.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배당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 찾으러 어디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 주식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그냥 일하시다 보면 어느 날 통장에 월급 들어와 있듯이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배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차피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오니까요. 굳이 알아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참 남았죠. 그때쯤 들어옵니다. 펀드 가입하신 분들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주식하고 똑같이 그 4월쯤에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4월 전에 펀드 해약하고 나가는 분들한테도 4월쯤 나올 배당금을 예상해서 펀드 회사가 예상해서 미리 챙겨드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 예상은 조금 박하게 하겠죠. 예. ETF도 똑같은데 ETF도 배당이 들어오고요. 당연히 이 배당이 들어오면 ETF 보유자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걸 분배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언제쯤 분배금 드립니다라고 ETF가 따로 공시를 합니다. 그 날짜가 지나가면 역시 배당하고 비슷하게 분배락이라고 해서 ETF 가격이 살짝 좀 떨어지고 계좌로는 이게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ETF 자산 이 조금 좀 늘어나는 방식으로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배당은 다 알아서 내 계좌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쓰시려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4월 말 5월 초쯤 들어오니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전기요금은 그동안에는 1kWh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끔씩 또 정부가 그걸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서 연료비, 전기를 만드는 데 투입된 연료의 그 비용에 따라서 더 자주 수시로 오르내리게 된다. 이게 아마 최근에 적용된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현재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 거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요.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게 제가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면 잘못 설명드렸습니까? 지금 연료비 연동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연료비 조정 요금제라고 이제 하는 게 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이제 연료비를 이제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이게 실제 연료비하고 차이가 생기면 이거를 반영해서 요금에 이제 조정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한전이 전력 판매 부분에서는 독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점이면은 사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면은 뭐 너무 이제 많이 올려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예. 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요금을 사전에 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요금을 사전에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연료비를 예측을 한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할 텐데 예. 이게 이제 실제 연료비하고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도매 요금이랑 소매 요금 간에 어떤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한전 사장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말씀하신 이제 콩하고 이제 두부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제 연료비랑 사전에 예측한 어떤 기준 연료비라고 하는 건데 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사실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예. 1년이나 뭐 몇 년 뒤에 전기요금 조정할 때 그냥 다 반영해도 무방하지만은 이 차이가 크다면은 이게 좀 빨리 요금에 제때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연료비 조정 요금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 연료비 조정 요금제는 이제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고 네. 좀 어떻게 원가가 이렇게 바뀔 때 이거를 제때 반영하는 어떤 합리적 요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네. 전기는 그냥 한전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기 만드는 회사들은 따로 있고 네. 한전은 마치 마트처럼 대형 마트처럼 그들에게서 네. 전기를 사와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파는 이제 그런 유통만 한다면서요? 이제 송전, 배전, 판매 이 세 가지를 지금 한전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 만드는 회사는 그러면 전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다. 그때 연료비를 다 반영해서 이제 마트에 한전에 파는데 네. 한전은 그렇게 산 전기를 국민들한테 팔 때는 항상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가끔씩 네. 변동을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와도 싸게 팔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가끔씩은 또 싸게 사왔는데도 비싸게 팔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음. 이제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연료비 조정 요금제 혹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주 긴 시각에서 보면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 때는 좀 손해 보지만 네, 또 가끔씩은 그 덕분에 연료가 많이 싸졌을 때도 싸게 사와서 그 대신 예전에 적자 본 게 있으니까 비싸게 좀 파세요라고 허용을 해줘서 네. 길게 보면 그냥 다 보충은 되거나 그리고 그 덕분에 전기요금이 오르락내리락 좀 덜하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까? 종전의 방식이?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예. 문제가 뭐냐면 결국 어떻게 됐든 이제 소비자가 내는 거는 똑같아지거든요. 이제 지금 연료비가 쌀 때는 이제 전기요금이 비싸서 그만큼 또 차이가 발생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비쌀 때는 또 전기요금이 또 싸가지고 어쨌든 소비자들이 내는 건 똑같지만은 결국 그 한전이 뭐 받게 되는 적자라든지 흑자는 결국 언젠가는 다 이제 다시 내거나 다시 돌려받거나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그 똑같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연료 가격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에너지 원간의 어떤 상대 가격이 변한다는 건데 그게 제때제때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전기보다는 뭐 석유나 어떤 가스가 더 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데 네.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어떤 좀 에너지 소비에서 어떤 비효율성을 좀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좀 지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원가 비싼 전기 만들 때는 좀 비싸게 받아야 소비자들도 아유 비싸구나 하고 좀 전기 좀 아끼실 텐데 네, 그게 바로바로 소비자 행동으로 안 연결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좀 자주 바꾸기로 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바뀌어요? 연료비 연동제라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전기요금이 10% 오른다 뭐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좀 유가랑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전기요금이 바로 연결된다고 이제 마치 이제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듯이 그렇게 예.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그 석유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주로 우리가 이제 뭐 석탄이라고 하는 유연탄, 그다음에 LNG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네. 요 가격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요거로 이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평균을 어떻게 내냐면은 이제 뭐 똑같은 1kg의 연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발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유연탄이나 LNG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아니라 연료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연탄이나 이제 주로 LNG에 이제 연료비에 이제 어떤 가중치를 둬가지고 요거를 반영하는 건데 이게 뭐 유가랑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연결지어서 말하냐면은 유가랑 LNG 가격이 좀 많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기 때문에 그냥 네. 쉽게 이제 유가랑 좀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보통 유가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해서 1년치 전기요금을 결정을 하죠. 물론 쓴 만큼 네. 냅니다만 킬로와트 시당 얼마 이렇게. 네. 그런데 예. 생각보다 뭐 연료비가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네. 조정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유가가 뭐 이제 유가라든지 연료비가 변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전기요금 기준 연료비를 반영해서 전기요금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제 전기요금이 그렇게 조정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뭐 연료비가 아무리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자체가 이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사전에 예측한 자료랑 실제 자료랑 이제 변했을 때 그거를 반영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제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연료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예상되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오를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건 어떻게 조정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작년 1년간의 기준 연료비가 있으니까 예. 그거랑 그다음 최근 3분기 이제 실적 연료비를 비교를 해봤더니 요새는 이제 연료비가 많이 싸졌으니까 네. 그거를 전기요금이 이제 좀 인하하는 부분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2분기까지 그대로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유 의원님. 다음, 네. 뭐하고 비교해서 더 내려가면 싸진다고 하셨어요, 지금?
네, 직전 1년간의 이제 그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3개월간의 연료비를 실적 연료비라고 하는데 예. 그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음. 이제 그게 차이가 나면은 그거를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적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 직전 1년치와 직전 3개월치 비교해서 직전 네. 3개월이 싸면 좀 깎아주고 네, 직전 맞습니다. 3개월이 비싸면 조금 올려서 받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는 직전 3개월이 싸요? 네, 지금 최근에는 쌌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 킬로와트 시당 뭐 3원 정도 이렇게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서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 도시에서 이제 네 분이 사시는 그런 어떤 주택용 평균 전력 소비량이 한 350kW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00원? 1,050원 정도 예. 네,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게 2분기에는 좀 더 내려가 가지고 한 1,750원 정도 이렇게 인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왜 더 내려가죠? 2분기에 직전 1년이면 작년 연료비일 것이고, 그렇죠? 2020년 네. 전체. 이게 지금 연료비 조정 요금제를 이제 적용하는데 이게 예. 좀 그 조정 요금제 상한선이랑 이제 하한선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너무 많이 연료비가 변동되는 거는 좀 피하자. 네, 그럴 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그 상한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예. 이 5원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분기별로 변하는데 앞에 분기 대비 이제 또 3원까지만 또 변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좀 복잡한데 이제 실제로 지금 한전에서 지금 자료를 게시하는 거 보면은 10원 정도도 깎을 수가 그 있는데 정도로? 일단은 예. 예, 3원만 먼저 알겠어요. 깎아주고 그다음에 5원 조금 세부적인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개념은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현재 연구위원이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